네, 안녕하세요. 올로바드 NFL 김민준, 류지경입니다. 네, 이제 16주차 리뷰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벌써 16주차가 끝이 났어요. 이제 정규 시즌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1월 중순부터는 이 피튀기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6주차 리뷰를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이번 주에 좀 큰 뉴스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존 매든 선생님께서 이제 타계를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향년 85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셨고 사망 원인은 또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매든의 생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분이 이제 원래 포지션이 라인맨이었다고 해요. 대학 시절에는 이제 오펜시브 라인, 디펜시브 라인 양쪽에서 다 뛰었었고 재능 자체는 오펜시브 태클로 이제 좀 더 빛을 발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8년 드래프트에서 21라운드 전체 244번으로 이글스에 지명이 됐는데 드래프트 이후에 첫 트레이닝 캠프에서 반대쪽 무릎까지 다치면서 사실상 데뷔도 하기 전에 커리어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수 생활로는 이제 크게 빛을 보지 못했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이 존 매든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더 알리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이 빨리 끝난 뭐 덕분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이 빨리 끝난 대신에 이제 코치 생활의 시작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오클랜드의 감독이 됐고 오클랜드의 감독으로서 11회 슈퍼볼을 우승을 시키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딱 감독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103승 7무 32패 승률이 7할 5푼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지구 우승이 7번이었고요. 포스트 시즌 진출이 8번입니다. 지구 우승을 7번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3번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지구 우승을 못했던 3번의 시즌도 모두 2위의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이 8번 진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챔피언십에 진출한 게 7번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나가서 AFC 챔피언십까지는 한 번 빼고 다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감독으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존 매든이 만약에 감독 생활을 20년, 30년 이어갔다면 아마 이전 시대의 빌 벨리책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네,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감독 생활을 뒤로 하고 은퇴한 이후에 이제 79년부터 NFL 해설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딱 해설을 했습니다. 10년 감독 이후에 해설을 30년을 했는데 진짜 레전드인 게 CBS, Fox, ABC, NBC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계를 하는 4개 회사잖아요. 이 회사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이제 4대 시상식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미 어워즈라는 게 있어요. 그 영화 시상식에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V 버전의 아카데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 에미상을 30년 동안 16번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NFL 해설계의 고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는데 이분의 커리어를 보면서 이제 류정 PD가 누가 닮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방송 전에 해줬거든요. KBO 해설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허구현 위원과 조금 닮은 커리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는 뭐 나름 재능이 있는 선수였지만 이제 부상 때문에 조금 뭐 선수 생활 일찍 마감을 했고 지도자 생활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해설가로 또 많은 커리어를 남겼다는 점에서 네.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감독 생활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 뭐 해설자로서 쌓은 커리어는 사실 뭐 만만치 않죠. 예. 허구현 의원이 올해로 이제 40년 해설을 하셨다고 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송사를 옮겨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 존 매든에 필적할 만한 또 뭐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쨌든 다시 이제 이 존 매든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매든의 이제 이 해설자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게임 중에 이제 매든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탄생하는데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심지어 타이틀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존 매든이 이 EA 스포츠의 게임 개발 과정에서 뭐 해설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뭐 전략 전술 뭐 이런 어쨌든 게임을 구현해내고 세팅을 하는데도 꽤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감독으로서의 커리어, 해설자로서의 커리어,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탄생시킨 어떤 그 주체로서의 커리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셋 중에 하나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세 개를 다 했다. 이건 정말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지만 위원이 해줬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나요. 세대에 따라서 이 매든을 기억하는 법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올드 팬들은 이 매든을 레이더스의 어떤 유명했던 감독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이후 세대분들은 NFL의 이제 최고의 해설자로 또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이 게임을 뭐 많이 하니까 요새는 네. 이제 그 게임 제목의 이름으로 이 매든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매든의 커리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식 축구의 큰 별이 지게 됐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 매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16주차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샌프란시스코 49ers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20대 17로 이제 테네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나이너스는 기세가 좋았고 타이탄스는 좀 하향세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너스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 턴오버 문제로 고생을 했던 테네시가 모처럼 턴오버 없는 경기를 펼치면서 뭐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어떤 그 반응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니까 AJ 브라운의 복귀가 테네시 타이탄스를 다시 이제 이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반에는 테너엘이 이제 40패싱 야드밖에 기록을 하질 못하면서 팀도 무득점으로 묶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반에 이 테너엘과 브라운의 호흡이 살아나면서 20점을 몰아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J 브라운이 뭐 42야드 딥볼을 받기도 하고 뭐 18야드 리시빙 터치다운도 기록하고 뭐 이러면서 11번의 캐치 145야드로 모처럼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훌리오 존스가 좀 부진했던 경기에서 그래도 브라운이 좀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포스트 시즌에 만약에 데릭 헨리가 돌아오게 된다면 사실 또 대권을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날 이제 테너힐 선수가 이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 테일러 르완과 이제 로저 세폴드가 모두 결장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승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드다운 컨버전에서도 16번 중에 9번을 이제 성공을 해냈고 서드앤롱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드라이브를 연장해 나갔다. 이 부분을 좀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랜디 블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선수가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 44야드 끝내기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테네시가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마무리 솜씨를 좀 계속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포스트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 만큼 포스트 시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 테네시는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구 우승이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콜츠와의 타이브레이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승리하거나 혹은 다 패하더라도 콜츠가 한 번만 져주기만 하면 이제 지구 우승이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2번에서 4번 시드 정도 중에 하나를 받고 포스트시즌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탄스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는 결국 데릭 헨리의 복귀가 좀 결부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중순에 나온 이안 라포포트의 기사를 보면 데릭 헨리가 정규리그 마지막 주 혹은 포스트시즌 첫 경기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나름 순조로운 제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타이탄스 팬들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나이너스가 최근에 기세가 좋았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반에 10대 0으로 앞서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 점수만 잘 지켰다면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칼 셰넌 감독 부임 이후에 전반에 10점 차 이상의 리드를 잡고 있다가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너스에겐 좀 예상치 못했던
좀 뼈아픈 일격을 맞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전진 야드만 놓고 보면 테네시보다 나이너스가 전진 야드가 훨씬 많았거든요. 거의 120야드가량 더 많았다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도 이제 패했던 거는 결국 2개 인터셉션 그리고 포스트다운 고포레이스를 한 차례 실패했던 거 요런 좀 턴오버를 내줬던 장면들이 쌓이면서 타이탄스에게 기회를 좀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디보 세뮤얼이 뭐 동점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했던 56야드 캐치앤런 뭐 이거를 포함해서 이제 191 스크리미지 야드를 해주기는 했는데 브랜든 아이육이나 뭐 조지 키틀, 제프 윌슨 같은 다른 선수들의 존재감이 좀 미미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세뮤얼 혼자서 뭐 승리를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미 가로폴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미 가로폴로가 이제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게시물에 존 린치 단장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존 린치 단장이 이 이야기의 좀 주인공이자 핵심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린치 단장은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의도적으로 누른 게 아니라 실수였다고 일단 해명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지미 가로폴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지미 가로폴로의 계약이 조금씩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한 상황이고 내년 이제 1년 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너스가 가로폴로를 어떻게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로폴로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상을 이제 타이탄스전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주차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너스가 아직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좀 가로폴로의 출전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손가락 부상 때문에 나설지 못한다면 아직 경험이 없는 랜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운 채 17주차 경기를 나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어쨌든 가로폴로의 경기력과 상관없이 이 존 린치의 어떤 행동은 굉장히 좀 경솔했죠. 네, 그리고 어떤 팀의 전체적인 후반기 상승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꺾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지금 나이너스가 6번 시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이글스, 8번 바이킹스로 이어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뒤바뀌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바이킹스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경기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NFC 쪽은 진출팀이 다 가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아직 경우의 수는 남아있으니까 예. 밑에 팀들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너스와 이글스가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위를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너스와 타이탄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대 22 그린베이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상 좀 신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날 경기를 패한 브라운스 이야기부터 해보면 네.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경기 출전을 했는데 4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안 나오는 이만 못한 경기를 했다. 돌아왔는데 예전에 안 좋았던 베이커 메이필드가 돌아왔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닉첩이나 디어니스트 존슨 같은 이제 러닝백 선수들이 좀 분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219 러싱 야드를 따냈기 때문에 사실 메이필드가 턴오버만 줄이고 최소한의 자기 역할만 해줬어도 충분히 그린베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반에 3개 인터셉션, 그다음에 경기 막판에 결정적인 역전기를 날리는 인터셉션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경기를 패하고 말았는데 전반에 나왔던 이제 3개 인터셉션은 모두 이제 패커스의 터치다운으로 곧바로 연결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끌려갔고 후반에 좀 정신을 차리는가 했지만 결국 마지막 클러치한 상황에서 또다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뭐 팀에게 좀 민폐를 끼쳤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의 연장 계약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사실 메이필드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가치를 많이 높였는데 이번 시즌에 지금 7승 8패
그러면서 점점 가시권에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메이필드에 대한 어떤 팀 내부적인 평가 혹은 FA 시장 전체적인 평가 모두 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계속 경기를 펼치다가는 주전 자리마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제 메이필드가 패배 원흉이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라인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제이시 트레이터나 레프트 태클 제드릭 윌스 주니어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메이필드에게 분명히 부담이 됐던 것도 맞고 또 주전 키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면서 루키 키커인 크리스 나가르라는 선수가 나섰는데 이 선수가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치면서 이 한 점이 좀 경기 내내 이제 브라운스에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러한 좀 불리했던 상황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메이필드가 이제 10야드 이상을 날아가는 다운필드 패싱 이런 상황에서 10번 중에 2번 성공 4개 인터셉션을 던졌다는 것은 분명히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성적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제 주전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지에서는 이제 쿼터백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어떤 다음 쿼터백 후보로 언급되는 선수들 중 한 명이 커크 커즌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름 뭐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이제 바이킹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을 때 커즌스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커즌스가 실제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나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 이제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콜츠에서 이제 카슨 웬츠를 다시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시너지를 내면서 콜츠가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카슨 웬츠가 잘한다기보다 조나단 테일러가 잘하기 때문에 묻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비슷하게도 브라운스는 또 닉첩이 있으니까 그러면 커크 커즌스가 왔을 때 뭐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번 시즌에 커즌스가 또 메이필드와 달리 턴오버를 억제하는 능력에서는 또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시나리오가 뭐 전혀 무리수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저는 커즌스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지금 받는 연봉으로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클리블랜드가 재계약을 해야 될 선수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커즌스가 지금 연봉으로 브라운스에 온다? 그냥 브라운스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봉을 좀 많이 깎아서 온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재결합이 혹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패커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에런 로저스가 이날 이제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앨런 라자드에게 던졌던 첫 번째 터치다운 패스가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어내는 그런 패스였습니다. 네. 이게 원래 브렛 파브가 갖고 있던 기록인데 이게 그린베이 패커스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패싱 터치다운 신기록이 되는 패스였죠. 그래서 이날 이제 램보 필드 전광판에 브렛 파브의 축하 영상 편지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브렛 파브가 자신의 이제 집에서 촬영을 했는데 일단 자신의 기록을 깬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이번 시즌에 이제 그린베이의 슈퍼볼 우승을 부탁한다 이런 이제 당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좀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로저스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브렛 파브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표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날 세운 기록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앞서 앨런 라자드에게 첫 번째 패싱 터치다운을 던졌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다반테 아담스에게 연결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기존의 에런 로저스, 조디 넬슨 콤비의 기록을 넘어서는 그린베이 프랜차이즈 사상 또 새로운 기록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뭐 이미 있는 기록이 2개가 탄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수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라셀 더글라스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는 5개의 색, 이제 후방에서는 4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이제 메이필드를 괴롭혔는데 앞선에서는 이제 라시안 게리가 좀 빛을 발했고 네. 이제 후방에서 2개 인터셉션을 라셀 더글라스가 해줬어요. 근데 이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시즌 중반에 패커스에 합류를 했고
그 이전에는 뭐 사실상 다른 팀에서 방출돼서 넘어온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린베이의 코너백들이 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혈을 했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지금 패커스에 합류해서 10경기 만에 인터셉션을 무려 5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런 로저스나 다반테 아담스 같은 어떤 패커스의 얼굴이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진짜 숨은 MVP는 이 더글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포스트 시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NFC 1번 시드가 뭐 거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로저스가 계속해서 나는 발에 부상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포스트 시즌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 요소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질 예정이고 만약에 패커스가 1번 시드를 차지한다면 가장 추운 램보필드에서 여러 경기를 또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잠재적으로는 패커스에게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커스가 최대한 빨리 1번 시드를 확정 짓고 로저스에게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더 휴식 시간을 주는 게 뭐 최선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브라운스와 패커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로 이어보겠습니다. 22대16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애리조나가 또 한 번 패배를 하면서 이제 램스에게 지구 선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카디널스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승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반면 홈에서는 지금 3승 4패로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도 홈 경기로 치러졌는데 또 한 번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저희가 시즌 중에 몇 번 언급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시즌 지금 말미에 와서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질 않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언급을 해보면 센터 로드니 허드슨이 나오지 못했을 때 그 자리에 지금 가드 맥스 가르시아가 계속 나서고 있는데 이 가르시아가 나설 때면 늘 카일러 머리와 그 스냅 장면에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날도 2차례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진영 엔드존에서 이제 머리가 공을 놓치면서 뭐 황급하게 뭐 공을 거의 뭐 클리어를 해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잡아 던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인텐셔널 그라운딩 판정을 받으면서 세이프티가 선언이 됐거든요. 그래서 머리 입장에서는 뭐 세이프티를 피해 보려고 나름 뭐 수를 써봤는데 이제 심판에게 통하지를 않았고 뭐 두 번째 스냅 미스 장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페널티인데 킹스버리 감독의 머리를 계속해서 좀 아프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날도 지금 11개의 페널티에 85야드를 물러나면서 고비 때마다 좀 흐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뭐 이날도 많은 페널티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올 시즌을 돌이켜 보면 페널티가 벌써 101개에다가 물러선 야드가 899야드입니다. 개수로는 최다 8위, 야드로는 최다 6위에 해당한 아주 나쁜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오펜시브 라인의 폴스 스타트 페널티가 무려 24개거든요. 네. 이게 지금 디트로이트에 이어서 최다 2위인데 물론 뭐 모든 페널티라는 것이 다 팀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지만 이 폴스 스타트는 뭐랄까 플레이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거 딱 맥을 끊는 거잖아요. 백커터죠. 네, 그러니까 커터백의 사기를 좀 떨어뜨리는 페널티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카일러 머리를 좀 괴롭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뭐 페널티도 있고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 뭐 오라인 문제 뭐 이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디안드레 홉킨스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홉킨스가 빠지고 나서 귀신같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와 디안드레 홉킨스가 이제 그린베이전에서 공통적으로 부상을 당했고 네. 그 이후에 머리는 돌아왔지만 홉킨스가 또 부상이 재발하면서 지금 장기간 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시점 기준으로 애리조나의 성적도 같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디안드레 홉킨스 하나가 빠졌다라기보다 홉킨스가 빠지면서 상대 넘버원 코너백이 애리조나의 넘버 2 리시버를 상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대하던 코너백보다 한 수준 높은 수준의 선수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애리조나의 리시버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이고 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카일러 머리 선수의 어떤 경기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러닝백 제임스 코너까지 빠졌기 때문에
애리조나의 창이 조금 더 무뎌졌었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날 경기를 승리를 했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좀 다음 주로 미루게 됐어요. 예. 뭐 어쨌든 포스트 시즌은 진출을 하게 되겠지만 디안드레 홉킨스가 없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키커 맷 프레이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카디널스가 6점 차로 졌잖아요. 근데 이날 프레이터가 엑스트라 포인트 1개, 41야드 필드골 1개, 51야드 필드골 1개를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총 7점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프레이터가 모든 킥을 정확하게 넣었으면 애리조나가 이겼을 수도 있는 경기였다. 이제 물론 51야드라는 게 이제 쉬운 거리는 아니지만 이 프레이터가 또 커리어 내내 장거리 킥에 일가견이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한동안 NFL 최장 비거리 필드골 기록을 갖고 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어떤 점을 감안하면 이날의 어떤 활약은 분명히 아쉬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애리조나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콜츠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날 이제 주전 센터와 양쪽 주전 가드, 그러니까 퀸튼 넬슨도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테일러의 생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터프한 환경에서도 나름 제 몫을 해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쿼터 첫 번째 공격, 그러니까 첫 번째 스냅에서 곧바로 43야드 빅플레이를 만들어냈고 사실 그 뒤에는 뭐 아주 폭발적인 러싱은 뭐 자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의 100+ 러싱 야드 경기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테일러가 좀 힘든 환경에서도 어떤 뭐 최근의 기세를 이어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나단 테일러 MVP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쿼터백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에런 로저스가 또 한 번 받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쿼터백이 받으면 톰 브레이디가 받아야 되지 않나. 물론 최근의 경기력을 생각을 하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다 패싱 야드도 톰 브레이디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저스와 뭐 브레디 정도를 이제 후보군으로 본다면 지금 테일러의 어떤 이번 시즌 활약이 그에 못 미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네. 사실상 이제 톰 브레이디도 그렇고 에런 로저스도 그렇고 뭐 시즌 중반에 어떤 부진 그리고 뭐 이슈들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세 선수와 함께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선수가 이 램스의 와이드 리시버 쿠퍼컵 선수인데 저는 사실 쿠퍼컵이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조나단 테일러가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나단 테일러가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데릭 켈리가 부상을 입은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테일러가 이제 108 러싱 야드를 추가를 하면서 1962 스크리미지 야드까지 정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 무난히 2000 스크리미지 야드 클럽에 가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콜츠에서 이 선수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의 히트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해서 약 250번 정도의 캐리를 했어요.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기는 한데 이번 시즌 벌써 지금 297번의 러싱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규리그가 2경기가 남아있고 콜츠가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뭐 한 경기, 2경기, 뭐 3경기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최소 350번에서 400번까지의 지금 러싱 시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카프리라는 좀 선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나단 테일러가 물론 뭐 단단한 선수긴 하지만 데릭 헨리 같은 어떤 피지컬 괴물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콜츠가 이 테일러의 피로 누적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네. 사실 이제 맥카프리도 저희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개튼튼한 줄 알았거든요. 철강왕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인저리 프론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테일러도 어떻게 보면 이른 시점에 건강할 때 관리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장 났을 때는 사실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카슨 웬츠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턴오버 없이 이제 225야드에 2개 터치다운으로 뭐 나름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고
특히 이제 2점 차로 콜츠가 불안한 리드를 가지고 있었던 4쿼터 중반에 애리조나 수비의 방해가 굉장히 터프하게 들어왔는데 그걸 이겨내고 몸을 약간 비틀면서 아주 멋진 터치다운 패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뭐 테일러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만 웬츠도 나름 제 역할을 해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콜츠가 1승 4패로 시즌을 출발을 했었는데 이 경기까지 이제 9승 6패거든요. 아, 정말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콜츠가 이제 최근에 좀 시즌 중후반부에 무너지는 것들을 반복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반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콜츠가 벌써 5번 시드에 안착을 해 있습니다. 예. 이제 물론 7, 8위권 팀과 아직 한 경기 차밖에 나질 않기 때문에 뭐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남은 경기가 레이더스, 제규어스니까 현재 기세라면 뭐 잭슨빌은 당연히 잡을 것 같고 네. 레이더스를 잡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11승 6패가 된다면 뭐 콜츠가 5번 시드를 따내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인데요. 34대 10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데니얼 존스는 셧다운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글스는 휴식일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참 두 팀 모두 어려운 경기를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내용이 좀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규리그 16주 차에 벌어졌잖아요. 네. 물론 뭐 자이언츠는 뭐 이번 시즌 많은 패배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선 떨어졌지만 좀 프리시즌 마지막 주 같은 분위기의 전반전이었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좀 굉장히 엉성한 경기였어요. 그래서 좀 쉬운 패스들을 여러 차례 드랍을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네. 뭐 펌블 턴오버, 뭐 필드골 실패 이런 것들이 양 팀에서 속출을 하면서 전반이 지금 3대 3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은 점수가 나는 게 경기 수준이 높은 거냐 하면 그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뭐 수비가 잘해서가 아니라 공격이 너무 엉성해서 점수가 안 났던 전반이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었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었어요. 네. 자, 후반에 좀 정신을 차린 쪽이 이글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이언츠는 뭐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고 그나마 뭐 수비에서 턴오버를 얻어낸 동시에 뭐 공격이 좀 안정감을 되찾은 이글스가 이제 대승을 거뒀는데 후반 첫 수비에서 바로 인터셉션을 얻어낸 뒤에 보스턴 스캇의 러싱 터치다운. 그러면서 이제 첫 리드를 잡았고 그 이후에 디본타 스미스의 어떤 두 번의 판정 번복을 거쳐서 얻어낸 터치다운. 그다음에 오펜시브 라인맨 레인 존슨의 깜짝 리시빙 터치다운. 여기 알렉스 싱글턴의 픽6까지 나오면서 이글스가 뭐 점수차를 뭐 여유 있게 벌렸던 그런 후반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시즌을 치르면서 라인맨이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리그 전체에서. 근데 그 일이 이날 경기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글스 선수들에게도 굉장한 좀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드라인에 돌아온 레인 존슨에게 크리스마스 모자를 씌워주면서 또 나름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했고 경기 후에는 이제 쿼터백 제일런 허츠와 레인 존슨이 서로의 유니폼을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인데 이제 서로 유니폼을 교환하면서 뭐 서로 뭐 편지도 써주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날의 어떤 추억을 좀 공유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또 있더라고요. 허츠는 레인 존슨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존슨은 제일런 허츠 유니폼은 못 입을 것 같은데요. 뭐 집에 걸어두면 되고 뭐 제일런 허츠가 더 큰 쿼터백이 되면 또 나중에 뭐 경매 사이트에 팔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제일런 허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전반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짧은 휴식, 그다음에 이제 부상을 안고 경기에 출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좀 봐줘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날 이제 스크램블링은 거의 활용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많은 점수를 냈다는 거는 뭐 허츠에게도 나름 평가해줄 만한 요소들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날 마일드 샌더스가 손 골절로 다음 주 경기에 이제 나설 수가 없게 됐고 지금 뭐 다음 경기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까지도 좀 영향을 끼칠 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글스의 전력 자체가 강한 팀이 아니잖아요. 포스트 시즌 진출이야 뭐 아마 하겠지만 포스트 시즌에 갔을 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러싱 공격을 무기로 나름 8승 7패까지 온 이글스인데 이 샌더스가 빠졌다는 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네.
뭐 보스턴 스캇과 조던 하워드가 뭐 이날보다는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러면서 지금 이글스가 3연승을 거두면서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5할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NFC 와일드카드 확보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그래서 다음 주 워싱턴 원정 마지막이 이제 댈러스와의 홈 경기인데 뭐 전승을 하면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1승 1패를 하면 뭐 다른 팀들의 좀 결과를 지켜보면서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워싱턴이 지금 팀 분위기가 개판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경기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 이글스는 뭐 포스트 시즌 무난하게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글스 얘기를 해봤고요. 자이언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이크 프롬 선수가 이날 선발로 나왔는데 썩 좋지 않았어요. 사실 썩 좋지 않았다는 표현도 너무 후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 경기 후반부에 그 마지막 드랍에 잠깐 나와서 조금 뭐 패스를 연결하는 것 같네? 라는 이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줘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실은 좀 냉혹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이크 프롬이 지금 17번의 패스 시도에 6번 성공. 네. 25야드에 한 개 인터셉션만 남기고 3쿼터 중반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뭐 가비지 타임이었으니까 부담도 없었고 상대 수비도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는 않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이크 프롬이 좀 퍼스트 다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네. 뭐 이 선수가 좀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0대 0부터 시작하는 이런 타이트한 경기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직 이제 2경기가 남아 있는데 뭐 2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근데 저는 프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LA 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0대 23 LA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이제 두 팀 모두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결과를 가져간 쪽은 램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램스가 지구 선두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매튜 스태포드가 뭐 짧은 휴식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3쿼터까지 무려 3개 인터셉션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진한 경기를 펼쳤는데 그 위기들을 수비진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피해를 최소화했고 추격을 허용한 상황에서 나왔던 이 펀트 리턴 터치다운이 이제 모멘텀을 바꾸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결국 말씀해주셨던 그 펀트 리턴 터치다운이 이날 경기에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든 파웰이라는 선수가 61야드 리턴 터치다운을 하면서 요것이 이제 램스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데 이 파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네. 2018년에 디트로이트에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들어와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를 못했고 뭐 펠컨스의 생활을 거쳐서 올해 빌스, 돌핀스의 프랙티스 스쿼드에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러니까 올해만 벌써 지금 3번째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산 리시빙 야드가 200야드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소니 미셸 선수가 모처럼 맹활약을 해줬는데 사실 이제 데랄 핸더슨 선수가 이날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소니 미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27번의 캐리 131야드 한 개 터치다운으로 맹활약을 해주면서 그 공백을 이제 잘 메웠습니다. 그래서 핸더슨이 지금 3주에서 5주 정도 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나가더라도 뭐 챔피언십 혹은 뭐 슈퍼볼 정도나 돼야 이 핸더슨의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램스에게는 뭐 이날 미셸이 잘해줬지만 좀 뼈아픈 전력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좀 반가운 이름이 다시 좀 언론지상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캠 에이커스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17주차 레이븐스와의 경기부터 바로 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캠 에이커스가 100%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사실 데럴 핸더슨보다 더 나은 옵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램스가 천군만마를 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에런 도날드가 3개의 태클 포 로스를 기록하면서 이 델빈 쿡이 없었던 바이킹스의 러싱 오펜스를 완벽하게 제어했거든요. 이제 그 점이 좀 주요를 했고 램스의 지금 상황을 보면
볼티모어,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두 경기 모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트렌드로 보면 램스가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퍼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도 100야드를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시즌 10번째 100 플러스 야드 경기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지금 페이스면 1965야드 페이스거든요. 물론 이제 한 경기가 많다라는 점은 또 염두에 둬야겠지만 이게 2012 시즌에 이 메가트론이 기록을 했었던 그 기록을 넘어서는 페이스입니다. 메가트론의 기록이 이제 1964야드인데 쿠퍼컵이 지금의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1965야드로 그걸 이제 1야드 차이로 갱신을 하게 되거든요. 네. 물론 경기수 차이는 있지만 16경기로 환산하더라도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희준 아나운서가 언급했던 쿠퍼컵의 MVP론에 좀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제 어떤 근거가 되는 기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2012년에 메가트론이 이런 대단한 기록 썼지만 메가트론이 MVP 아니었거든요. 이때가 에이드리언 피터슨이 2000야드 찍으면서 이제 MVP를 수상을 했던 애인데 그때의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비춰본다면 결국은 조나단 타일러가 타게 되지 않을까. 아주 재밌는 비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좀 반복이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역사가 쓰일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네소타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미네소타가 사실 이 경기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를 잡고 가야 포스트 시즌이 보이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진은 제 역할을 했어요. 3번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후 상황을 보면 상대 진영 11야드, 자기 진영 38야드, 상대 진영 2야드라는 엄청나게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공격팀에게 가져다 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3번에서 제 생각에는 최소 2개의 터치다운과 하나의 필드골 정도를 좀 공격팀이 만들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바이킹스가 터치다운 하나, 필드골 하나에 그쳤거든요. 그러면서 좀 승기를 잡지를 못했고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브랜든 파엘의 펀트 리턴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날 이제 델빈 쿡도 없었지만 지금 델빈 쿡은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애덤 틸런 선수가 IR에 올라갔거든요. 이 공백은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IR 리스트는 이제 최소 3경기 결장이기 때문에 바이킹스가 지금 2경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 시즌 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지금 리그를 대표하는 리시버가 있기는 하지만 혼자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좀 바이킹스의 남은 시즌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예요. 네. 시즌 플레이오프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당장 남은 경기를 살펴봐도 패커스 원정, 베어스와의 홈 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2승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2승도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바이킹스의 이번 시즌 전체를 보면 좀 아차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경기도 7승 7패에서 치렀던 경기였는데 또 한 번 미끄러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닌 게 5월까지는 여러 차례 갔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어김없이 패하고 있어요. 3승 3패에서 댈러스에게 졌고 5승 5패에서 나이너스에게 졌고 7승 7패에서 램스에게 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지금 단 한 번도 승패 마진이 플러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킹스가 될 만하면 꺾이고 될 만하면 꺾이고 지금 그 패턴을 좀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승 9패 정도로 지금 시즌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즌 초반의 경기들, 특히나 이제 첫 3경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네소타 팬분들로서는 정말 복장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트로이트에게 한 번 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LA 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